네, 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 이제 텐서라고 해서 신경망의 이 수학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학적인 구성 요소란 말이 나오니까는 이제 뭐 긴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대한 그런 수학이나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좀 직관적인 설명, 그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바로 저희가 이전 세션에만 하더라도 이제 최대한 그 신경망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신경망이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금 그런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요번 세션과 요 다음 세션, 요 두 세션은 이제 요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비전 딥러닝 강의 전체에서 요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이 조금 가장 지루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공계 학생들, 이공계이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이거 이미 사실 수식어로 그냥 쉽게 바로 이해가 되고 다 알고 있는 미분이나 다항식 그런 내용을 이제 굳이 길게 풀어서 설명하면 좀 지루하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공계가 아니신 분들 예를 들어서 문과이신 분들인 또 입장에서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또 그게 너무 또 기초적인 것부터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번 세션과 다음 세션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신경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학습이 됨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요 신경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수학적 구성 요소의 기본이 되는 텐서에 대한 것. 결국 이게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요 텐서를 어떻게 이제 연산해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텐서 개념이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이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그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면 영상, 음성이면 음성, 그거를 어떻게 이 컴퓨터에서 이 데이터의 형태로 담고 있는지 그 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컨테이너. 네.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이게 뭐냐? 사실 이전에 제가 계속 영상 설명하면서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숫자들이 어떠한 차원, 그러니까 영상이 2차원이었죠. 차원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매트릭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렬, 결국 제가 계속 얘기했죠. 행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행렬도 1차원 행렬, 2차원 행렬, 3차원 행렬, 그리고 영상, 음성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테이블 데이터 이런 정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그러한 표현들을 다 텐서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예시가 어떤 게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이제 스칼라라고 해서 이제 요거의 랭크가 0이다.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게 디멘션이라고 봐도 되는데 랭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랭크 0인 텐서가 이제 스칼라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가 그냥 단일 숫자로 이루어졌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차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숫자나 이런 식으로 x는 12 이런 경우에 스칼라라고 하고요. 이제 벡터,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일반 물리 같은 걸 배우셨으면 이제 원래 어떤 속도, 속력 얘기할 때 사실 그때 스칼라 벡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속력이 몇이다 그러면은 그 속력은 스칼라고 그냥 얼마나 빠른지 수치만 나와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간다, 속도인 경우에는 벡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랭크가 1, 차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값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있는 다섯 가지의 이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인데, 예를 들면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을 첫 번째로 알려주고 몇 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그리고 나서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 빠르기로 속력으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가 하나의 차원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1차원, 랭크는 1인 경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꼭 속도처럼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이제 핵심은 요 1D, 그러니까 디멘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차원에다가 데이터 숫자가 몇 개인지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의 차원에 이렇게, 그러니까 1차원 행렬이 되는 거죠. 1차원 행렬을 묶게 되는 경우에는 벡터가 되고요. 매트릭스는 뭐냐? 이제 그럼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2차원. 그러니까
뭐 하나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행, 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원이 여러 개입니다. 뭐 또 이렇게 적으니까 이게 왜 차원이 여러 개죠 싶은데 이거를 사실 만약에 이렇게 행렬로 풀어서 쓰면은 뭐 1행, 1행이 1, 3, 2, 그 다음에 2행이 2, 3, 2, 그 다음에 3행이 2, 3,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열로 해서 차원이 두 개죠. 그래서 2차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랭크 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사실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텐서라는 게. 네. 그래서 뭐 스칼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 사실 이거는 늘릴 수 있어요. 뭐 랭크를 3, 4, 5로 늘리면은 그만큼 차원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런 텐서의 구성 요소, 핵심 구성 요소는 뭐냐? 라고 특징들은 뭐냐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는 뭐냐고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아까 계속 설명한 랭크, 즉 축의 개수입니다. 뭐 혹은 차원, 디멘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텐서가 몇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 데이터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의료 데이터라고 만약에 치면요, 뭐 어떠한 환자들에 대해서 뭐 이 환자들의 어떠한 뭐 정보, 뭐 신체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약을 투여했을 때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렇게 있으면은 한 환자별로 우리가 모은 그 의료 데이터들을 이렇게 1차원으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축이 하나인 랭크가 즉 하나인 벡터 데이터로 이 복원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사이즈란 뭐냐? 이거는 이제 각 축마다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텐서라고 하면은 뭐 사실 예를 들면 뭐 같은 우리가 텐서로 묶을 건데 뭐 첫 번째 뭐 환자는 데이터가 3개, 두 번째 환자는 5개 이렇게 이제 불균일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각 축별로 데이터가 이제 뭐 균일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축의 개수가 아니라 각 축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느냐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랭크 1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이즈가 1, 2, 1, 3, 5 치고 5개죠. 사이즈가 5개가 되는 거고 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미 그렸지만 행 방향으로 3개 그다음에 뭐 열 방향으로 역시 3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텐서의 사이즈, 즉 쉐이프는 3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각 축마다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냐. 그 데이터의 어마운트를 말하는 거고요. 요소.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이제 이 텐서마다 그 사실은 요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도 이제 고정을 해줘야 이게 신경만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론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묶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제로 좀 이따 또 이번 시간도 끝나고 계속 실습을 할 텐데 그때 요 데이터를 묶을 때 데이터의 타입을 요 하나의 텐서 내에서는 일치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그 데이터 타입이 뭐가 있느냐? 뭐 정수인지 실수인지 그리고 뭐 이제 사실 요거는 뭐 수학적인 용어로 이제 정수 실수 도 맞고요. 맞는데 수학적인 용어보다 이제 컴퓨터적인 용어로 정수 실수해서 예를 들면 int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실수가 아닌 소수점이 없는 숫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9 혹은 음수도 가능해요. 뭐 마이너스 100,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요 컴퓨터적인 정수에서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소수점이 없는 말 그대로 정수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트 같은 경우는 실수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소수점 있는 케이스라 보면 됩니다. 뭐 1.1,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그리고 uint는 이제 unified int라고 해가지고 요건 뭐냐면은 음수가 없는 경우, 즉 양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냥 int면은 음수 값이 들어가도 되는데 uint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지금 딱 요 예시를 보죠. 한번 싹 다 지울게요. 얼로 지워서 자, 요 케이스가 지금 요 경우에는 다 132 위에 다 이건 그냥 지금 인트로 정확히 지금 음수도 없으니까 u 인트로만 저장시킨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플롯으로 저장시킨다 그러면 즉 실수로 저장시킨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132 232 231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굳이 이제 이게 정수로 1.0, 3.0, 2.0, 2.0, 3.0, 2.0, 뭐 2.0, 3.0, 1.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사실은 컴퓨터적 의미에서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지금 강의자를 준비하진 않았고 뭐 깊게 설명하진 않지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뭐 8비트라고 해서 컴퓨터의 뭐 이런 기본 단위 원래 컴퓨터 01로만 저장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저장시키냐에 따라서 이 소수점을 표현하는 비트를 뭐 넣을 거냐 아니면 정수만 집어넣을 거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건데 뭐 요 내용은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정수, 실수, 그 다음에 음수가 없는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요 타입을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배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텐서로 만들 때요. 항상 이 첫 번째 축은 뭐가 되냐면 샘플 축.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총 몇 개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축은 계속 무조건 데이터 개수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한 뭐 엑셀 데이터 환자 수 있고 여기 그 환자들에 대한 정보이면 요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축은 무조건 환자 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학습시켜야 될 샘플 숫자 환자 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은 무조건 요 환자의 수가 총 환자가 몇 명,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 환자별로 몇 가지의 뭐 데이터를 모았느냐. 예를 들면 5개면 5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요 텐서는 랭크, 즉 엑시스 랭크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이즈는 여기 지금 100 곱하기 5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샘플을 놔야 되는데 근데 단 문제가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오케이 뭐 100개면 100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진짜 전국에 있는 어떠한 뭐 환자들 적어도 우리나라 환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모았다고 치면은 막 진짜 몇십만 몇백만 막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100만 개를 한 번에 다 묶어놔도 상관없는데 이제 그 경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지만 due to memory constraint 즉 메모리 제한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딥러닝은 물론 CPU를 학습시켜도 되고 GPU를 학습시켜도 되는데 이제 GPU도 뭐 VRAM이라고 그래 GPU 자체 램이 있고 CPU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킬 그 컴퓨터 혹은 서버에 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메모리 한계 때문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에 학습시킬 수는 없고요. 요거를 항상 이 스몰 좀 작은 단위로 나눠가지고 디바이드 나눠가지고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개념이 배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그냥 풀 배치 하나의 배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좀 예시로 뭐 환자 데이터를 100만 개를 모았다 그래서 100만 개를 다 넣으면은 GPU 메모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100으로 잘라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100만 장이었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한 배치마다 배치 사이즈를 100개로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씩 데이터가 들어간다 치면은 그럼 총 10,000번 100만이니까 이렇게 100개씩 잘라가지고 총 10,000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GPU에다 넣어서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GPU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걸 100단위씩 끊어가지고 10,000번 집어넣어서 학습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배치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문제 때문에 그 한 번에 다 못 넣고 전체 데이터는 그러니까 몇 개를 모으든 그거를 그 어떤 숫자 단위로 따라서 내야 되는데 그럼 그 숫자 단위는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학습을 시켜야 될 이 컴퓨터 환경, 그러니까 서버나 컴퓨터 환경의 그 메모리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모리가 아주 많은 좋은 GPU, 뭐 진짜 뭐 64, 막 48, 막 그렇게 그런 큰 GPU에서 뭐 그리고 뭐 그런 GPU도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사용할 때는 뭐 그럼 진짜 뭐 한 배치에 막 지금 100개가 아니라 뭐 한 배치인데 뭐 한 10,000개씩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뭐 실습용으로 우리 지금 개인 뭐 퍼스널 컴퓨터에서 한다. 그러면 사실 뭐 GPU 좋은 거 사도 사실 24램 막 이상 사면 많이 비싸거든요. 뭐 48도 살 수는 있겠다. 어쩌면 뭐 그러면 24램 뭐 아니면 뭐 16램, 12램 뭐 이렇게 막 진짜 개인용 그런 GPU에서만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100만 장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뭐 10개씩밖에 못 집어넣고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한 번에 학습시킬 수 있는 단위가 배치가 됩니다. 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텐서는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뭐 아까도 물론 설명했지만 좀 더 자세히 그러면은 텐서의 예시가 뭔지 이게 정확히는 어떤 예시의 데이터들을 텐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벡터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랭크 2, 그러니까 사이즈, 그러니까 축이 딱 2개인 데이터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뭐 여러분이 사실 데이터에 임해서 더 익숙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 딱 예시 나와 있죠. 엑셀과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금 X축이 잘려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면 연도별 데이터라 치고 여기 보시면 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4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연도별로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회사라 치죠. 어떤 회사의 어떤 품목별 뭐 이게 지금 달러라고 돼 있으니까 뭐 품목별 매출이라고 보죠. 어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요런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연도별로 데이터 이렇게 묶어서 그러니까 한 데이터는 그 1차원 행렬로 이렇게 묶는 거니까. 근데 첫 번째 축은 무조건 샘플이라 그랬죠, 제가. 그럼 여기서 샘플의 개수는 2009년부터 뭐 토탈은 잠깐 빼고요. 뭐 2014년 여기 나와 있네. 2009년부터 2014년이라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이즈. 이 텐서의 사이즈는 랭크는 2개고. 그리고 피처는 뭐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 벡터는 요 데이터는 랭크는 2개. 첫 번째가 샘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처, 이 특징. 그리고 이 텐서의 사이즈는 6 곱하기 8, 즉 쉐이프는 6 곱하기 8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는 게 벡터 데이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요 예시보다는 만약에 이제 한 축이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샘플에 대한 피처인데 그냥 어떤 시점에서 피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 혹은 어떤 이러한 데이터가 여러 또 연속돼 있다. 뭐 연속된 데이터라고 치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랭크가 3 축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에다가 그 샘플의 특징 그리고 뭐 타임 스텝 그 다음에 그 예를 들면 시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요 예시 말고 뭐 아까 제가 계속 좀 예를 들었던 제가 좀 더 이제 익숙한 의료에서 예시를 들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경우에 샘플이 환자예요. 뭐 환자 A, B, C, D 뭐 환자 이름이 쫙 이렇게 있고 그 환자의 어떠한 의료 정보들 뭐 나이, 뭐 성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흡연 감염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담배를 몇 년간 폈는가 뭐 이런 이제 건강 정보라고 쳐요. 그냥 단순히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연간은 넘기네 뭐 주간 음주량 뭐 이런 식으로 건강 데이터가 이렇게 4개로 묶어져 있다 쳤을 때 뭐 환자 수는 총 100명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100명에 대해서 그냥 뭐 어느 날 뭐 건강검진센터에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올해 2024년에 그러니까 2024년 시점에 100명의 환자에 대해서 뭐 성별, 나이, 뭐 그다음에 흡연량, 뭐 음주량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모았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뭐 100 곱하기 4 해서 랭크 2가 되는데 이제 요 검진센터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이 시점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의 뭐 아니면 적어도 이 검진센터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뭐 이제 뭐 음주량과 흡연량에 따른 뭐 예를 들면 어떤 또 다른 예를 들면 하나 더 있다 치죠. 건강 수치 100 곱하기 4가 아니라 5 뭐 그에 따른 뭐 기대 수명 진짜 기대 수명이라 할까요? 뭐 예를 들면 기대 수명 해가지고 100 곱하기 5인데 이제 기대 수명을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 뭐 음주량과 뭐 흡연량에 따라서 이 해가 갈수록 뭐 기대 수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술을 좀 적게 하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뭐 해가 가더라도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뭐 오히려 더 길어지거나 유지되고. 근데 뭐 예를 들면 흡연을 아주 많이 하거나 혹은 뭐 정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이제 뭐 기대 수명이 이제 매년 검진센터 살 때만 점점 줄어들고 뭐 그런 걸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한 축이 더 생기죠. 요 상태에서 요게 뭐 2024년에 결과에 따른 기대 수명이면 그다음에 뭐 2025년에 또 이제 계산을 하고 나이, 성별, 그다음에 뭐 흡연량, 음주량, 기대 수명. 그다음에 2026년에 또 똑같이 요렇게 하면은 이제 총 3년치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100 곱하기 3 곱하기 죄송해요. 뭐 3 곱하기 뭐 5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랭크 3 데이터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뭐 반드시 그럼 타임 스텝 혹은 뭐 어떤 그런 뭐 시퀀스가 이제 말 그대로 뭐 어떤 뭐 시계열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연속된 어떠한 그 시점 뭐 타이밍을
하는 거 무조건 여기 넣어야 되느냐? 뭐 꼭 그건 아닌데 이제 보통은 뭐 학습시킬 때 요 보통 타임 스텝을 요 중간에 그러니까 두 번째 축에다가 넣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크가 4가 됩니다. 근데 왜 랭크 4? 2차원 행렬인데?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예를 들면 2차원 행렬이니까는 당연히 이미지의 높이, 넓이가 있고 계속 얘기했지만 첫 번째 축은 대신 무조건 샘플 숫자라 그랬죠. 영상이 몇 개가 있는지 혹은 이 배치의 안에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지 샘플 숫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 랭크 3에서 끝내도 되는데 이제 뭐 랭크 4로 예를 들면 이제 채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색깔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RGB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 빨간색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초록색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란색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채널로 표현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의료 영상 보시면 이제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랭크 3로 표현해도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영상은 채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도 이제 웬만하면은 흑백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냥 채널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RGB 경우에는 3인데 흑백인 경우에는 채널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요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텐서로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요 다음 강의 영상 처리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채널까지 넣어서 이렇게 랭크 4로 표현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3D 이미징은 쉽죠? 한 축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랭크 4에서 랭크 5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럼 뭐가 추가되느냐? 이게 지금 요 CT거든요. 그래서 요 CT가 예를 들면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 A에서 이제 F로 갈수록 이게 이제 뭐 XR 방향이라는 표현, 의료 용어예요. 아실 필요는 없고 요렇게 내려가는 거. 요 방향을 XR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렇게 위에서부터 요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보통 지축이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XY가 아니라 지축으로 요렇게 추가되는 축. 즉 깊이 이렇게 깊이 내려가잖아요. 요 깊이에 대한 축이 하나 추가되니까 랭크 5가 되고요. 비디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D 비디오는 없으니까 2D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랭크가 5인데 요 두 번째 축이 그러니까 3D 이미지에서 요 깊이가 아니라 깊이는 없어지고 그냥 동영상이니까 대신 요 프레임 숫자. 어찌 보면 타임 스텝이죠. 여기 있네요. 타임 스텝이랑 똑같죠. 어찌 보면 타임 스텝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왜 24프레임 그럼 1초 24개라는 소리잖아요. 60프레임 그러면 1초에 60개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0.001초의 장면, 0.00 2초의 장면, 0.003초의 장면 이런 식으로 쫙 만약에 100프레임이면 0.01초마다 한 프레임씩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프레임 숫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디오 같은 경우는 랭크 5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텐서의 예시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텐서로 표현할지 예시는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제 텐서 연산들은 도대체 뭔지 알아보면요. 근데 이제 좀 의문이 그럼 우리가 텐서 연산을 왜 알아야 되지? 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망에서 제가 이거 바로 앞 시간 때 잠깐만 앞 슬라이드로 갔다 오면 우리 바로 첫 번째 세션 마지막 슬라이드 때 이 표현을 했죠. 사실 이 신경망이란 게 레이어가 구성돼 있고 요렇게 가면 갈수록 이거 아주 제가 좀 많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영상이 들어올 때 어떤 각 축마다 이렇게 특징들을 뽑아낸다고 했었잖아요. 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영상을 변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에서 눈만 추출해내고 식물에서 입만 추출해내고 입술만 추출해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영상을 변환시키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텐서의 개념에서 보면 좀 지울게요. 결과적으로 그 이미지 영상을 이렇게 텐서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각 뉴럴 네트워크의 층을 지나면서 변환시킨다 그랬죠. 바꿔버린다 그랬죠. 그럼 뭐냐면 그게 텐서를 어떤 연산, 그러니까 진짜 더하고 곱하고 하여튼 그러한 연산을 통해서 그 눈만 어떻게 사람 얼굴에서 눈의 특징만 뽑아내거나 피부의 특징만 뽑아내거나 그것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경망에서 학습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각 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 결국 뭐냐면요. 이 텐서 연산이 그러니까 뉴메리컬 데이터, 그러니까 영상을 결국 수치 데이터 숫자로 바꿨잖아요. 원래 이런 그냥 색깔로 된 영상을 행렬로 숫자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바꾼 데이터, 그러니까 즉 텐서에 대해서 이 텐서 연산들의 결국 조합,
콤비네이션이 즉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냥 그래서 뭐 길게 설명했는데 그냥 결국 신경망의 학습이란 것 자체가 이 신경망 내에서 이 텐서가 이 계속 어떤 계산되고 바뀌는 과정, 즉 연산되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곧 텐서 연산이 곧 신경망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보시면 되는데 실제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뭐 그때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지 개념만 배웠고 그래서 그냥 실습 때도 제가 이제 뭐 이런 신경망 구조 이런 게 뭔지 뭐 코드 상세 내용을 알려주진 않고 그냥 그 뭐 콜앱에 대해서 익숙해질 겸 콜앱에 대한 설명하고 그냥 엔터만 치면서 이제 뭐 요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일단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실습했던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파이토치로 실습했으면은 그때 이제 그 모델을 구성하는 코드 부분이 요 부분이었는데요. 뭐 그리고 텐서플로우 만약에 실습 코드로 실행했으면 요 모델이 요게 되고요. 여기서 계속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리니어 레이어라고 해서 이게 파이토치에서는 리니어라고 표현하고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같은 건데 덴스 레이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 그래서 뭐 이게 그냥 한 레이어 이렇게 뉴런들이 다 연결돼서 뭐 다음 축으로 보낸다 그래서 완전 연결된 레이어라는 표현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니어 레이어 일단 파이토치 기준으로 말할게요. 리니어 레이라고 하는데 요 리니어 레이어가 이게 실제로 뭐 완전 수식은 아니지만 요게 어떻게 표현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사실 요 렐루라고 해서 파이토치에서는 요 밖으로 꺼내놓고 텐서플로우 내에서는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긴 한데 요 렐루라고 하는데 요 렐루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이 텐서 각각 텐서들에 대한 결국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렐루 그 다음에 뭐 닷 그 다음에 여기 W가 그때 첫 번째 바로 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가중치 그리고 B가 제가 그때 뭐 이 B는 굳이 그냥 일단 무시를 하고 그때 첫 번째 세션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이제 바이어스라 그래서 또 랜덤한 숫자를 넣어주고 인풋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영상 아니면은 바로 지난 세션에서로 개념을 얘기하면 그 타이타닉호의 어떤 그 승산 명단에 대한 정보들 이 인풋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두 행렬을 먼저 뭐 닷해서 곱해주고 뭐 더해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요 리니어 요 렐로까지 포함한 요 리니어 연산이 세 가지 텐서의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한번 지우고 설명하면 닷 프로덕트라 그래서 인풋 텐서와 가중치 텐서 간의 닷 프로덕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닷 프로덕트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그 타이타닉 예시로 치자면은 지금 요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게 행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A, B, X, Y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까 타이타닉호로 뭐 예시를 들면은 뭐 아까 정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승선객의 뭐 이름, 승선객의 나이가 있었으면 이름 나이 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 이름에 대한 가중치, 뭐 그다음에 나이에 대한 가중치가 있어서 요 실제 데이터랑 가중치랑 곱해주고 AX, 그다음에 뭐 나이에 대한 정보랑 그 가중치랑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 네. 그래서 그때 왜 제가 그래서 뭐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뭐 가중치 곱하기 뭐 데이터에 뭐 이렇게 합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 이게 그냥 닷 프로덕트예요. 행렬에서 일어나는.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텐서 연산이 일어나고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냥 텐서끼리 더해주는 거. 더하기도 어쨌건 텐서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닷 프로덕트의 결과. 그래서 그 결과 행렬이랑 닷 프로덕트의 결과 행렬이랑 바이어스 벡터 B랑 더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렐루라는 함수로 요 이제 또 텐서를 또 연산해 줍니다. 그래서 렐루 함수는 요런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결국 이 렐루도 활성화 함수거든요. 그 지난 세션 때 바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설명드린 예시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스텝 펑션이라 그래서 왜 그냥 음수면 0, 양수면 1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렐루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데 차이가 똑같이 음수는 0으로 만들어요. 근데 양수가 들어오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x 0 x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둘 중에 더 큰 걸로 바꿔주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5가 들어오면 0하고 -5 중에 뭐가 더 크죠? 0이 더 크니까 0이 되고, 만약에 5하고 0, 만약 여기 5가 x가 5였다. 그럼 0하고 5 중에 5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5를 보냅니다. 그래서 5면 5, 뭐 7.5면 7.5, 10이면 10. 그래서 그 양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들어온 값 그대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냥 유지를 해주고, 음수가 들어오면 0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렐루라고 보면 돼요. 이 스텝 펑션의 차이는, 스텝 펑션은 그 숫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10이 들어오든 5가 들어오든 양수면 그냥 무조건 1로 보내고, 음수면 0으로 보내는데, 이제 렐루는 무조건 1은 아니고, 무조건 1은 아니고, 들어온 숫자 그대로 보내주는 게 렐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 하나의 층 안에도 이렇게 여러 텐서 연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런 텐서 연산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아까 뭐 다 프로덕트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일단 좀 차례차례 다른 것부터 먼저 보면요. 먼저 뭐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사실 이름은 어려운데 이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그 아까 예시로 그냥 텐서 더하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퍼레이션, 즉 연산이 applied independently to each element in tensor. 그러니까 텐서 안에 각 요소별로 이루어지는 거. 즉 해서 대표적인 예로 텐서끼리 그냥 더할 때 그냥 각 그러니까 A 텐서랑 B 텐서를 더하면은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그냥 각 요소별로 요 행위를 다 반복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1은 1끼리 더하고 그다음 두 번째 요소는 또 두 번째 요소, B의 두 번째,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요소는 B의 첫 번째 요소랑 더하고, A의 두 번째 요소는 B의 두 번째 요소랑 더하고, A의 세 번째 요소는 B의 세 번째 요소랑 더하고 해서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그럼 A-B 도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보면 돼요. 그냥 똑같이 1 빼기 1은 0, 뭐 그 다음에 1 빼기 2는 -1, 1 빼기 3은 뭐 -2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말 그대로 각 요소별로 들어가는 연산이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고, 그럼 얘는 여러분 이제 대충 예상이 되겠지만 같은 사이즈, 즉 그러니까 랭크는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축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축 내의 사이즈 크기도 똑같아야만 이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요소끼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는 111인데 B는 1, 2밖에 없으면 이건 수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럼 1은 1이랑 더하고 1은 두 번째 요소는 또 2랑 더하면 되는데 세 번째 요소가 없으니까 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은 두 텐서가 정확히 동일한 사이즈일 때, 동일한 쉐이프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연산이보다는 연산의 또 두 번째 종류인 브로드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둘이 사이즈가 똑같아야만 가능했는데 이거예요. 두 사이즈가 그럼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를 때 만약에 두 텐서를 더하고 싶을 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작은 텐서를 좀 더 큰 텐서랑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ing the smaller tensor를 the same size as the larger tensor. 큰 텐서만큼 바꿔주는 건데 뭐 어떻게 바꾸지? 그냥 막 하지 않고 그 스텝 브로드캐스팅의 요 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는 요 작은 텐서, 좀 더 작은 텐서가 이 큰 텐서의 그 축의 개수랑 맞도록 축을 추가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경우에는 그냥 사이즈뿐만 아니라 축조차도 다를 때, 그러니까 뭐 랭크 2랑 랭크 3이랑 더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더 큰 텐서가, 그러니까 뭐 얘가 랭크가 3이었으면, 근데 우리가 더 해야 될 텐서가 랭크가 2밖에 안 되면은 랭크를 하나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3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축에 대해서 그 작은 텐서의 그 사이즈도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예시가 예를 들면은 좀 큰 텐서가 뭐 3 곱하기 3이었고, 그러니까 랭크가 2였고, 더해야 될 텐서가 그냥 3이에요. 그러니까 랭크가 1이죠. 이런 경우에는 한 축을 더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 사이즈만큼 복사를 해줘서 그럼 같이 3 곱하기 3이 되면 더할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이게 제가 계속 말로만 설명하니까 이게 어렵죠. 그냥 사실은 수학적인 거는 직접 예시를 보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A 텐서가 큰 텐서예요. 라저 텐서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111, 2, 3, 3, 3. 즉 쉐이프가 3 곱하기 3이죠. 랭크는 2가 되고요.
B 텐서 같은 경우에는 1, 2, 3 랭크는 1이고 쉐입은 3이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스텝 작은 텐서에 축을 추가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그냥 1, 2, 3인데 B 텐서에다가 축을 하나 더 추가해줘요. 요렇게 축을 하나 더 늘려줘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냥 쉐이프가 딱 3, 랭크가 1이었는데 이제 1 곱하기 3, 그러니까 랭크가 2가 되고 앞에 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1, 3. 근데 어쨌거나 1, 3이랑 3, 3이랑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리플리케이팅, 즉 복사. B 텐서에 그 추가된 그 축에 따라서 A 텐서 크기만큼 복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아까 어쨌건 1, 2, 3 해준 다음에 한 축을 추가해 줬잖아요. 그리고 놨더니 이제 3 곱하기 3, 1 곱하기 3이니까 이 3 빼기 1, 2가 B잖아요. 그래서 A 텐서만큼 복사를 해줘요. 즉 1이 3이 되도록 3번 복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이었는데 축을 하나 추가해주고 두 개를 더 만들어줘. 3번 그러니까 곱하기 3에서 복사해 주는 거죠. 1, 2, 3인데 1, 2, 3, 1, 2, 3 이렇게. 그러면 이제 B 쉐이프도 3 곱하기 3이 되죠. 그럼 이제 더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매칭이 되잖아요. 9개의 요소가 다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은 나와 있지만 뭐 이렇게 2, 3, 4, 뭐 3, 4, 5 그다음에 요거랑 더하니까 4, 5, 6 이렇게 해서 더해진다. 요런 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텐서끼리 곱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할 때는 무조건 다 프로덕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텐서 연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시간을 계속 가면서 이제 이 뒷시간들을 가면서 이제 비전 딥러닝 결과적으로 이 영상 텐서, 이미지 텐서를 그 신경망 내에서 막 어떻게 막 텐서 연산 조작을 하냐인데 결국 이 영상들끼리 결국 이 다 프로덕트, 그러니까 텐서 곱, 요 뭐 점곱이란 표현, 이게 아마 국내에선 점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근데 그냥 사실 영어로 다 프로덕트라고 표현하기도 좋은데 다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인데 단 요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사실 랭크 크기가 달라도 상관없고요.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두 텐서가 곱해질 때 예를 들면 곱할 첫 번째 텐서의 그 마지막 축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이 곱해질 두 번째 텐서의 첫 번째 축의 사이즈, 요 두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즈가 똑같은 애가 소거되고 A 곱하기 C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보면 예를 들면은 지금 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축이 1, 그러니까 행이라고 치고 두 번째 축이 열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행은 하나고 열이 두 개니까 1 곱하기 2 텐서고요. 요거는 반대로 열은 하나고 행이 두 개잖아요. 2 곱하기 1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2 점곱. 그래서 보통 그냥 곱하기라 표현 안 하고 마치 진짜 이렇게 점을 찍는데 그래서 점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는 2가 소거되고 1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요런 게 다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행열이 2 곱하기 2죠. 2 곱하기 2고 요거는 행이 두 개 또 똑같이 열은 하나니까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요거에 점곱을 했더니 요 두 개가 소거되고 2 곱하기 1이 되죠. 왜 똑같아요. 행은 두 개 대신 열이 하나, 이거 열 하나예요. 여기 지금 더하기가 있어요. 열이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보면 첫 번째가 AX 그 다음에 BY 두 번째가 CX DY 이렇게 산화가 묶이는 거죠. 그럼 만약 2 곱하기 2면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역시 똑같이 요 둘이 붙은 인접한 두 축이 사라지고 2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게 닷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제가 하여튼 뭐 그냥 수학적으로는 이공계분들은 이미 뭐 만약에 선형 대수라든지 뭐 이런 거 들었어 아니면 그냥 행렬 수업만 들었어도 아마 아실 거고 이제 뭐 이거 굳이 언어적 뭐 리터럴리 표현하면은 요 이제 곱해야 될 두 텐서의 끝에 축의 크기랑 그 곱해야 될 두 번째 앞에 축의 크기가 똑같으면 그 양끝 축은 소거되고 뒤에 축들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두 축이 점곱이 되면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2 곱하기 2 텐서랑 2 곱하기 1 텐서가 점곱을 하면은 2가 사라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 텐서 연산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그냥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를 봤고요. 결과적으로 이 텐서 오퍼레이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약간 이거를 지오메트릭 인터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영상을 다든지 정보를 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기하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제일 처음 본 그 텐서끼리 더하는 거, 뭐 엘리먼트 와이즈이기도 한데 텐서 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벡터끼리 더하는 거.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뭐 혹시나 일반 물리 아니면 뭐 일반 역학 같은 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사실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면 알게 되죠. 벡터끼리 더할 때.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A만큼 방향으로 뭐 이 정도의 뭐 어떤 힘으로 미는 첫 번 뭐 이런 속도 그러니까 이런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이 뭐 이렇게 오고 있고 예를 들면 얘가 이 방향으로 이만큼의 속도로 공이 오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공은 요 B 방향으로 이만큼의 A보다는 좀 작지만 이만큼의 속도로 공이 오면 뭐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 혹은 뭐 힘을 이 방향으로 이만큼 주고 B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주면은 더하면은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 정도 세기로 뭐 들어가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이거 역학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벡터끼리 더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이거를 그냥 좌표끼리 더하기로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뭐 A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뭐 요만큼 일 때 뭐 XY 좌표가 있을 거고 B의 XY 좌표는 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일 때 요 두 개 좌표 더했을 때 요 끝점의 포인트는 요 각각 요때 XX 요때 XX 요만큼의 X랑 요만큼의 X 더해준 길이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요 Y축의 길이 이건 사실은 축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A 같은 경우에는 Y축은 마이너스죠. 음수값이고 B는 양수값이니까 요 B에다가 A 뺀 만큼 요렇게 돼서 이쪽 포인트가 들어온다.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사실 수학 때 많이 배웠을 텐데 요런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끼리 더하기가 뭐냐면 위치가 옮겨져 가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두 좌표 간에 뭐 더하기가 하면 좌표의 위치가 이렇게 옮겨지고 네. 혹은 어떤 뭐 벡터 속도끼리 더하면은 속도의 뭐 어떤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텐서끼리 더할 경우에 보통 포지션이 쉬프트 되고요. 네. 어떤 그 좌표끼리 더해지면. 그리고 이제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닷 프로덕트 아까 표현한 닷 프로덕트 두 가지 텐서를 곱하는 닷 프로덕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선형 변환이라고 보면 돼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떤 꼭 두 텐서가 아니라 어떤 텐서들끼리 닷 멀티플라이드 즉 점곱을 하게 되면 닷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텐서의 또 위치가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텐서의 형태가. 요게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예요. 만약에 원본 XY 요 좌표계에서 이것도 사실 일반역학 하시면 다 아실 텐데 이제 어떤 포인트가 XY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요 좌표계에서의 뭐 이 점의 좌표값은 뭐 x1, y1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좌표계에서 보고 싶어요. 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천문학에서 했을 때는 사실 맞아요. 뭐 여러분 사실 궤도 요새 유명하신 유튜브 궤도 선배님이 원래 지금 저랑 사실 같은 과의 선배님이셨는데 뭐 지평 좌표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좌표가 이렇게 바뀐다. 그런 경우에는 요때 x2, y2는 이제 값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요 경우에는 완전 그러니까 텐서는 그대로 있지만 좌표가 바뀌면서 예를 들면은 요런 형태가 쉐이프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보통 회전을 하게 되는 건데 요 값이 예를 들면 이 좌표계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회전하게 되는 건 그래서 회전시킬 때의 매트릭스가 요거예요. 그래서 뭐 코사인 마이너스 뭐 사인, 코사인 요 각도만큼 그러니까 좌표계가 틀린 각도만큼 요거를 이제 요 원본 위치에서 요렇게 점곱을 해주면은
좌표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요때의 위치로. 네. 그래서 보통 닷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로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바뀌거나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럼 이런 거를 결국 다 종합할 때, 근데 아까 이제 보시면 결국 이제 처음에 리니어 연산이 결국 이 텐서의 리니어 연산이 닷 프로덕트랑 그 뭐 프로덕트의 서메이션 더하기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요거를 결국 더하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텐서 연산이라는 거는 어떠한 우리가 어떤 뭐 영상이든 데이터건 그 정보를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벡터 서메이션 다 프로덕트 이런 거를 조합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요 렐루를 빼고 리니어 레이어의 오퍼레이션을 보면 요것만 남으니까 요거는 결국 뭐냐면 선형 변환, 즉 기하학적으로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결국 다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뭐 더하고 빼기만 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의 좌표값만 예를 들면 00이었던 게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겠죠. 좌표값만 바뀌니까 트랜슬레이션. 뭐 그 다음에 기울이면은 뭐 그에 따라 뭐 유클리디안, 그 다음에 시뮬레리티, 뭐 프로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위치뿐만 아니라 이 XY 사이즈도 바뀌고 어떤 그 축에 맞춰서 프로젝션 시키니까. 네. 정확히 아마 요때 프로젝티브는 이제 지축이 있다고 쳤을 때 뭐 예를 들면은 XY 축에 있던 거를 요렇게 뭐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지축이라 치면은 뭐 Y 지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축을 바뀌어서 프로젝티브 시킨다든지 요런 게 결국 다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건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텐서 연산을 어떤 영상이나 행렬에서 텐서 연산을 이미지나 영상에서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기하학적으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막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이제 텐서 연산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넘어서 결국 이 텐서 연산의 콤비네이션 나와 있지만 텐서 연산의 콤비네이션이 즉 신경망이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결국 신경망의 그런 기하학적인 해석은 뭐가 되느냐를 보시면 자 아까 이제 뭐 리니어 레이어랑 뭐 결국 그다음 렐로 레이어가 합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리니어 레이어고 뒤에 렐로 레이어. 그래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했고 뭐 텐서플로에서는 요 덴스 레이어라고 이렇게 한 축에 표현을 했죠. 근데 뭐 텐서플로도 액티베이션을 논으로 두고 뒤에다가 따로 액티베이션 렐루라고 해서 두 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코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인데 어쨌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리니어 레이어들끼리만 모으고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즉 리니어 트랜스폼, 즉 계속 선형 변환만 하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텐서 파이토치의 리니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우리가 아까 제일 봤던 그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세션에서 했던 활성화 함수를 안 쓰고 단순히 이제 인풋 영상이랑 가중치 곱해주고 더해주는 건데 여기서만 이제 끝내면은 선형 변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계속 이제 연달아 쭉 이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활성화 함수를 안 해주고 그냥 층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연산을 하면은 요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이제 선형 변환만 하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층에서 뭐 이렇게 WXB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요 결과를 또 두 번째 선형 연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X가 들어와 가지고 첫 번째 선형 연산 이렇게 해줬으면 그 값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의 가중치, 첫 번째 층의 바이어스, 그 다음에 그 들어온 영상, 그 결과를 다시 두 번째 층의 가중치랑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네. 뭐 요거를 이제 수식을 바꿨으면은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영상에다가 두 가중치의 점곱에 대해서 또 점곱을 하고 거기에 더하기가 첫 번째 층의 바이어스랑 두 번째 층의 가중치랑 점곱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층을 또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신경망을 만약에 이제 활성화 함수 없이만 구성을 하면은 그냥 하나의 단일 어떤 선형 변환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제 위치를 막 바꿔준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슬라이드 좀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진짜 제일 처음 설명했던 게 즉 이건 꼭 이제 딥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의 제가 의미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신경망이 결국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제가 그때 첫 번째 요 얘기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좀
새롭게 뭐 표현을 해서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은 그냥 거기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결국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여기 보시지만 연속적인 층이 이루어져 있고, 이 층에서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의미 있는 표현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시도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어떤 AB 클래스가 어떠한 특징 분포 내에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여기서 예시는 예를 들면 이것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 값을 찾아서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아까 요 좌표 틀어주는 거, 회전시키는 거, 그게 다 프로덕트라고 했죠. 제가 그 회전시키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점곱을 해주면 좌표계가 이렇게 틀어진다고 했죠. 틀고 나서 지금 요 위치 보세요. 대신 이건 중심점이 멀잖아요. 00이 아니라. 그래서 중심점 위치도 여기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포지션을 옮기는 게 뭐라 그랬죠? 벡터 썸이라고 했죠. 텐서끼리 더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 선형 연산 자체가 이거예요. 새로운 이렇게 표현을 찾아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신경망이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요 연산, 여기다 이제 제가 요거 설명할 땐 바이어스는 그냥 헷갈릴까봐 뺐는데, 바이어스까지 더해주고 요까지 가면 선형 연산이 되는 거고, 대신 여기에 아까 액티베이션 펑션, 요 스텝 펑션이나 아니면 뒤에 가서 요 렐루 같은 거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한다는 건데, 그럼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앞서 말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넣고 그냥 요 가중치 곱하기 영상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해준 요 리니어 텐서를 여러 번 해주는 에서 끝나지 않고, 각 층마다 활성화 함수를, 즉 렐루 활성화 함수를 한 번씩 더 해주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네트워크가 여기 보시면 결국 adding activation function to the network, 즉 네트워크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더한다라는 것은 allow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plex and non-linear geometric transform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즉 단순히 보면은 이 기하학적인 변환을 선형 변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위치를 옮기고 뭐 영상의 쉐이프를 바꾸고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논리어 비선형 변환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제가 계속 이제 다시 나오는 게 뭐 선형 비선형 표현 나왔잖아요. 요거 제가 첫 시간 때 정형 비정형 얘기했죠. 그래서 뭐 원래 일반적인 머신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닌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툴들을 쓰던 다른 머신러닝도 정형 데이터엔 잘 학습이 됐다. 근데 딥 뉴럴 네트워크를 넣었더니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도 잘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비정형 데이터는 게 뭐냐면 선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니어하게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얼굴 변화를 얘기했을 때 단순히 뭐 여기에서 그때 얘기한, 이거 좀 많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뭐 눈, 미간의 뭐 길이, 코의 각도 이런 식으로 비선형뿐만 아니라 그냥 정형뿐만 아니라 그냥 비정형 쪽으로 뭐 눈의 형태는 대충 이래, 뭐 코는 뭐 이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변환까지 가능해진단 말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주면서. 자,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결국 딥러닝을 다시 정의하면 이 hierarchical representational learning, 그러니까는 이게 hierarchical, 그러니까 어떤 단계적으로 그 표현을 학습하는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the stacking of non-linear tensor operation, 즉 그 비선형 텐서의 연산을 스태킹 쌓아가지고 레이어 베이스드, 그 쌓은 걸 기본 레이어 베이스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층 형태의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곧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퍼폼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고차원 공간에서 매우 복잡한 기하학적인 변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일 처음 뭐 예시 보여드렸던 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단순히 2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에서 분포될 때 이제 그냥 선형으로 좌표 변환만 하면 된다 보여줬는데, 이제 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정형 데이터가 결국 다시 앞에 텐서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랭크 2나 아니면 해봤자 뭐 시간축 정도 넣어서 랭크 3에서 끝날 수 있는 요런 거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미지, 말 그대로 지금 대표적인 이미지나 동영상 이렇게 랭크가 커진다라는 소리가, 이게 결국 축 개수가 많아지니까 더 고차원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2차원 내에서 어떤 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요런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그걸 넘어서 대신 그 선형 변환도 엄청 많이 하면서 논리니어 연산을 통해서 훨씬 더 이 고차원으로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간이 3차원이라 그러죠. 원래 이제 인간이 사실 3차원에 종속돼 있다고 하는데 뭐 천문학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4차원 선이 시간축이 만약에 우리가 상상이 되고 보이면은 우리가 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는 3차원에 종속돼 있는데 이제 이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 3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데이터를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주 은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딥러닝이 하는 게 이 종이접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종이접기를 어찌 보면 또 해석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룡 종이접기 이런 거 봤을 때 이 종이 접고 난 결과만 보면 이제 와 멋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접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통 종이접기 배울 때 역으로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종이를 이렇게 어떻게 접는다 이런 거 배워가잖아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이미 종이접기가 완료된 이 완성된 예쁜 종이접기 결과만 주고 이게 어떻게 완성됐는지 찾아봐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완성된 요 종이접기 결과를 뭐 이렇게 다시 펴보고 뭐 이렇게 당기고 목을 다시 펴고 접었던 걸 다시 뒤집고 펴고 이렇게 하면서 즉 다차원 공간 내에서 이 데이터를 막 접었다가 폈다가 움직였다가 하면서 그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딥러닝에 대해서 실제 의미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는 뭐 그냥 뭐 비정형에서 잘 먹히고 그 다음에 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만 좀 설명을 했는데 기존의 머신러닝과 달리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비정형 데이터에서 잘 먹히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수많은 선형 연산들로 깊은 충을 만들어 놓고 선형 연산에서 끝나지 않고 뭐 액티베이션 함수들 뭐 렐루나 아니면 뭐 스텝 펑션이나 이제 다음 시간을 가면서 제가 점점 더 배울 거예요. 그러한 다양한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비선형 변환을 하면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단순히 뭐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를 정형, 비정형 그리고 뭐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지 다른 툴들을 사용했는지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요면 또 이거 잘 해야 되는 게 머신러닝이 그냥 이제 딥러닝도 머신러닝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 아닌 좀 더 그 초기의 머신러닝들은 그냥 이렇게 정형 데이터에서의 어떤 변환으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기 전까지의 머신러닝 기법들의 한계였는데 이제 머신러닝은 핵심적인 차이가 이런 텐서들의 선형 변환에 더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논리니어 비선형 이런 변환까지 추가를 해줬더니 즉 그냥 선형 변환뿐만 아니라 비선형 변환까지 해줬더니 이제 우리가 더 해석하기 힘들었던 비정형 데이터에서조차 막 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이 데이터를 막 변형해 가면서 정답을 찾은 거다. 새로운 표현을 찾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이 딥러닝이다. 네. 계층적 뭐 하이라치컬을 아마 표현하면 계층적 점진적인데 이제 층마다 계층적으로 가면서 새로운 표현을 훨씬 더 고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수 선형 변환이 아니라 비선형 변환으로 고차원적으로 표현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요 수학적인 부분 제가 최대한 일단 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뭐 딥러닝 앞에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할 건 아니고요. 결국 요 과정이 요 뒤에 바로 이제 두 번째 강의, 그러니까 두 번째 실습 시간 때 하게 되겠지만 다 코딩으로 요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